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또 일반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알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주의 깊게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그 오늘 이야기 준 우리 강성민 팀장은 이쪽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해외 쪽으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강성용이고요. 근무처는 그 산업부 산하에 있는 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사업화 진흥 이런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기획하는 그런 기관에 있습니다. 제 석사 때 학사 석사는 공학을 했습니다. 학부는 금속공학, 대학원은 재료공학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 있다가 이제 이런 공공 섹터로 와서 한 2010년까지 한 일이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클래스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산업부 쪽에서 기술 로드맵 업무를 하다가 2010년에 그 정부 지원을 받는 찬스가 있어서 미국에 이제 MBA를 하고 다시 이제 박사과정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로 국내에서의 어떤 로드맵 활동이었는데 복학한 이후로는 복귀한 이후로는 그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기획 담당하는 것은 ODA 사업, 그 공적 개발 원조라 그러죠. 저개발국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공공 쪽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정책 파트를 맡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봤던 그런 부분하고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주로 어떤 기업 차원에서 특히 창업과 사업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 정책, 혁신 정책의 트렌드를 봤을 때 미래에는 정책의 키워드가 무엇이 될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질문은 이미 저 텍스트에 나가 있을 텐데요. 왜 정부가 정책이라는 툴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 또는 간섭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론적으로 간단히 리뷰를 하고 어떤 트렌드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술경영 클래스의 가장 핵심인 그 인간 중심,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했을 때 이게 왜 정책이 중요하고 외국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정책이라 하면 결국에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책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뭐 교육 정책도 있고 상당히 많겠죠. 근데 이제 기술 정책은 주로 혁신 정책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혁신 정책이다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과학 정책과 그다음에 기술 정책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에 이제 좀 분리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과학 정책은 그 2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나서 똑같은 R&D를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에서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런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헌을 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용어가 이제 과학 정책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60대 후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 내지는 기술, 좀 더 경제와 밀접한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이 기술 정책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기술 정책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하면 기술 공급이냐, 기술 채택이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정책은 좀 더 기업에게 특화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게 우리나라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아무튼 자국의 기업에게 기술을 공급을 해주는 게 기술 공급 정책이고요. 이 기업들이 해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기술 채택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 정책 툴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기술을 공급을 해줄 때는 그 기술을 가진 외부 주체를 연결시켜 주는 거겠죠. 그런 주체들은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이런 데가 있고 뭐 연세대 이런 대학이나 출연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들을
그 기업에게 전달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학협력이라 해서 대학과 기업이 같이 연구를 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TLO라는 기술 이전 오피스를 통해서 대학에 있는 기술들이 그런 기업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한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R&D 조세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기술 공급 방법이 정책이 되겠고요. 기술 채택은 예를 들어 그 특정 기업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중요한 기술을 채택했을 때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기술 도입했을 때 세금을 좀 깎아준다거나 뭐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 정책은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1세대, 2세대, 그다음에 2세대 이후에 최근에 이제 3세대라고 나뉘는데요. 그 관점이 좀씩 좀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하다가 점점 시스템적으로 복잡하게 진화를 해 나갑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3세대 정책에서 보면 기존에 없던 조금 소프트한 컨셉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삶의 질, 지속 가능성, 사용자, 사회, 시민 이런 키워드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만 보시면 대부분이 다 경제 성장, 산업, 기술, 고용 이런 좀 경제와 직접적인 어떤 당장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이 1세대, 2세대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3세대 때는 좀 더 인간, 사회, 평등, 자유 이런 부분으로 그 고려의 초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1세대 혁신 정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직도 지금 뭐 이런 컨셉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뭐 기술을 어떤 제품을 만든다 할 때 어떤 대학이나 출연연구원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그를 응용 연구를 해서 개발을 뭐 시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혁신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앞 단계에서 즉 과학자가 그 기초 연구를 잘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업화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1세대 혁신 정책에서는 키 액터가 과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떤 그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이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게 제품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린 다 그 얘기를 알죠. 왜? 1세대는 이미 벌써 한 4, 50년 전에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면서 2세대라는 컨셉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일련의 과정이 그냥 가지 않고 각 단계별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고 각 단계별로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피드백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진정한 혁신이 창출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다라는 컨셉이 이제 2세대고요. 그래서 초점이 과학자에서 기업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형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고 정부의 역할이 단순하게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을 잘 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진화를 하죠. 자, 3세대 들어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삶의 질, 지속 가능성, 시민사회를 고려해야 된다. 즉 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기업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기술 시스템 논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되게 서울이 교통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주 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이고 스피디하고 안전한 그런 차를 만들든 전철을 만들든 교통 시스템을 만들든 주유소든 전력 공급 장치든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하드웨어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사회적인 시스템, 그와 관련된 보험 제도라든가 환경 규제 방식이라든가 차량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어떻게 한다든 그런 교통수단 소유 방식 이런 것들이 즉 기술적인 하드웨어와 사회적인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져야지만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잠깐 레벨을 하면 1세대적인 단순한 거에서 점점 키워드가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 사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왜 그럼 정부가 이런 기술 정책이라는 툴로 기업의 활동을 개입을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 실패론,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정부가 들어가겠다. 대표적인 툴이 앞서 설명드렸던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재산 보호인데 왜 그러냐면 기업들 같은 경우 만약에 기술 개발한 게 100% 다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다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근데 시장적인 불확실성 또 기술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주기도 하고 또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덜 매기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식재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한 연구개발 성과가 공공재처럼 누구나 다 쉐어를 한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혼자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한 기업들이 그 성과를 전유할 수 있도록 즉 자기가 누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게 이제 지재권 정책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시장 실패론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이유고 시스템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니 좀 더 인프라 제도 측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 채증이나 네트워크 뭐 이런 측면에서도 또한 정부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외부 효과 때문에 정부가 어떤 지식 창출이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주고 또 산학연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클러스터 정책 같은 것들이 하부 정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혁신 시스템과 관련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국가혁신 시스템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컨셉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혁신 시스템을 잘 돌려야 된다라는 컨셉이었고요. 근데 이런 컨셉이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다. 산업별로 보면 특징이 다른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혁신 시스템하고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혁신 시스템이 달라질 텐데 NIS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해서 나온 것이 이 섹터럴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좌측 하단에 있는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의 특성을 간과했다. 어떤 그 지역 보면 기후라든지 그 지역 내의 혁신 역량이 다 다른데 이것을 너무 큰 그림만 봤다. 지역의 어떤 혁신 역량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RIS 개념이고 마지막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아까 SIS랑 좀 비슷합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도 각각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특성도 고려해서 혁신 시스템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TS.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 시스템이라 하면 국가 차원, 산업 차원, 지역 차원, 기술 차원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